아들과 며느리가 잠깐만 지내겠다며 들어온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친정과 비교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본인들 여행 보내준다며 어머니는 저희 여행 보내줄 돈 없으시죠? 라며 무시하는 며느리. 결국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보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점예라고 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죠.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얼마나 적막했는지 몰라요.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잠들 때도 혼자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들 김민호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며느리 이수정과 손녀 지연이도 함께였는데 뭔가 심각한 얘기가 있어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민호가 머뭇거리면서 수정을 쳐다보더라고요. 수정이 대신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전셋집 계약이 만료됐는데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갱신이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그런 제안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잠깐 이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물론 생활비는 저희가 다 내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몇 주 후 민호 가족이 짐을 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지연이가 방에 들어가면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이렇게 집을 환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수정이 짐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살면서 신경 쓰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오랜만에 식탁에 4명이 둘러앉게 됐어요. 지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겠다고 하면서 제 팔에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혼자 먹던 밥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회사 얘기를 하고 지연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작은 대화 소리까지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됐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 시간부터 달랐어요. 저는 평생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는 밥을 해놓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민호 가족은 7시 반쯤 되어서야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미 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침을 때우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들 민호도 시간에 쫓겨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버리고요. 그러면 저 혼자 준비해 놓은 된장국과 반찬들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보통 6시쯤 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서 7시에는 먹을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8시나 되어서야 저녁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차려놓은 음식들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어요. 저는 뭔가 쓰고 나면 바로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야 집이 깔끔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화장품을 쓰고 나서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두고 옷도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더라고요. 특히 거실에서 TV를 보는 습관이 정말 달랐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뉴스 보고 저녁에 드라마 하나 정도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밤늦게까지 TV를 켜놓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제가 듣기엔 좀 크고요. 어느 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실에서 TV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살그머니 나가서 보니 민호와 수정이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보세요. 민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제가 볼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떠드는 게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며 웃으면서 잠시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조금씩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게 습관인데 가끔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하느라 30분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건데 이 정도 불편함은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차피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쯤이야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녀 지연이가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모습만 봐도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지내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도 떨어지고 반찬거리도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내 식구가 먹다 보니 음식이 금세 떨어지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평생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거든요. 40년 넘게 다니다 보니 어느 가게 아주머니가 어떤 야채를 잘 고르는지, 어느 생선집이 싱싱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랑도 다 안면이 있어서 조금씩 덤도 주고 그랬죠. 수정이랑 함께 시장으로 향했는데 걸어가면서부터 뭔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정이 킁킁거리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평소에 다니던 김치 아주머니 가게로 갔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치 한 통 달라고 했더니 맛있는 걸로 골라주시면서 덤으로 깍두기까지 조금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채 가게로 갔는데 거기서도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는 싱싱한 시금치랑 물을 골라주셨어요. 오늘 들어온 거라며 특별히 좋은 걸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이 참 좋았거든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는데 가게 아저씨가 눈이 맑고 싱싱한 걸로 골라주시면서 비린내 제거하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시장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정성이거든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에서는 시장에서 장을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뭔 말인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수정이 코를 살짝 찡그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요즘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는 게 당연하죠. 품질도 훨씬 좋고 위생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뭔가 답답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장보기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수정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장은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친정엄마는 백화점 식품관에서만 장을 보셨거든요. 제가 평생 정성스럽게 다녔던 시장이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니요. 물론 마트보다는 좀 번잡하고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도 저한테는 정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수정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야채들을 씻으면서도 자꾸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뭔가 촌스럽고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친정엄마는 백화점에서만 장을 보셨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제가 준비한 반찬들을 보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정성껏 고른 재료들로 만든 음식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민호는 평소처럼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지만 수정이 표정을 보니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건가? 시장보다 마트가 정말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빨아놓은 빨래들을 가지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좋은 날씨에는 햇볕에 말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햇볕에 말린 빨래에서 나는 그 특유의 따뜻한 냄새,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여겼죠. 남편도 살아계실 때 햇볕에 말린 이불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건조대를 펼치고 하나씩 널기 시작했어요. 민호 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수정이 블라우스, 지연이 작은 옷들까지 정성스럽게 널었어요. 특히 와이셔츠는 주름이 안 생기게 팔 부분을 잘 펴서 널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였어요. 그렇게 빨래를 다 널고 뿌듯한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왔는데 수정이 베란다 쪽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에 건조대에 빨래 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하게 수정을 쳐다봤어요. 수정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친정집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건조기를 써요. 훨씬 편리하고 깔끔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시장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빨래 이야기네요. 수정이 베란다를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어요. 보기에도 좀 그렇고 지금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널어놓은 빨래들이 갑자기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평생 당연하게 해온 일이 이렇게 창피한 일이 될 줄이야. 수정이 친정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친정엄마는 건조기 2대를 써서 빨래를 한 번도 밖에 널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조기로 말리면 옷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먼지나 황사 같은 것도 묻지 않아서 훨씬 좋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건조기가 좋은 건 저도 알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건조기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 여유는 있었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햇볕에 말리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베란다에 널린 빨래들을 보니까 갑자기 남부끄러웠어요. 오후에 빨래를 걷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햇볕 냄새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그냥 제 착각이었나 싶었거든요. 혹시 이웃들도 우리 집 빨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친정에서는 건조기 2대를 쓴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건조기 2대요. 저는 건조기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수정이 또 친정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식으로요. 그날 밤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것, 빨래 넣는 것,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뒤떨어진 일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매월 말일이 되면 저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가계부 정리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에요. 한 달 동안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꼼꼼히 적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가계부를 펼쳤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고 통장 내역과 대조해 가면서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생필품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 절약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남편도 제가 가계부 쓰는 걸 늘 칭찬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수정이 거실로 나와서 제가 뭘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가계부 정리한다고 했더니 수정이 제 옆에 앉으면서 가계부를 들여다봤어요. 가계부에는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산 시금치 2,000원, 고등어 5,000원, 어제 마트에서 산 휴지 3,000원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수정이 그걸 보더니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자세히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돈 관리가 되지. 그렇게 대답했는데 수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우습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친정에서는 이런 거 따로 안 써요. 수정이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답답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친정 이야기에 이제는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친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정이 말을 이으면서 제 가계부를 다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1,000원, 2,000원까지 이렇게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일이 수정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였던 거죠. 친정이 넉넉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돈을 아껴 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수정이 친정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친정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셔서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계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계부를 덮었어요.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써온 가계부가 한순간에 부끄러운 물건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와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빨래 넣는 것도, 이제는 가계부 쓰는 것까지 제가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온 모든 일들이 뒤떨어지고 촌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이 넉넉해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럼 우리는 넉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절약과 계획이 모두 가난해서 하는 일이었던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봤나 봐요. 평소 같으면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기운이 없었거든요. 민호가 제 옆에 앉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수정이는 아직 자고 있고 지연이도 방에서 놀고 있으니까 둘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 흉을 보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결국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요즘 좀 속상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민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게 지저분하다고 하고 빨래 넣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고 가계부 쓰는 것도 우습다고 하는 일들을 말했어요. 물론 수정이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좀 힘들다는 뜻으로요. 민호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한 말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머니, 수정이도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민호는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수정이도 처음 시댁에서 살게 되니까 어색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답답했어요.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며느리가 어색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계속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민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넘어가세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별일 아니라니요. 제게는 정말 큰 상처였는데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무시당하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수정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유일한 사람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아들한테 하소연할 곳도 없다면 저는 누구한테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 후로 민호는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만 했어요. 수정이가 뭔가 말을 해도 그냥 웃어넘기라고 하고 제가 속상해해도 별일 아니라고 하고요. 아들로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편들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민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아들만 곤란하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정작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어요.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친정 이야기를 하고 민호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예전처럼 즐거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웃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동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인데 평소에 정말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무언가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례야, 이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밥솥인데 가져가겠니? 아직 멀쩡해. 보니까 압력밥솥이었어요. 좀 오래된 것 같긴 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고 상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정숙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들이 새 밥솥을 사줘서 이걸 버리려다가 아까워서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받았어요. 우리 집 밥솥도 꽤 오래됐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네 식구가 먹다 보면 밥이 금세 떨어지는데 밥솥이 2개면 훨씬 편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밥솥을 들고 들어갔는데 수정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밥솥을 들고 오는 걸 보고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경로당에서 김정숙 할머니가 주신 밥솥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상태도 좋고 아직 쓸만하다고 우리 집에서 써도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수정이 표정이 급격히 변하는 게 보였어요. 수정이 일어나서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밥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에서는 중고 가전제품 같은 건 절대 안 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친정 이야기네요. 수정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어떻게 써요?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찝찝하다니요. 정숙 할머니가 깨끗하게 관리하신 건데, 그리고 아직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왜 찝찝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정이 밥솥을 만지지도 않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친정에서는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만 산다고, 중고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호의를 찝찝하다고 표현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평생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온 제게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와서도 밥솥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정이 아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그런 걸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러냐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결국 그 밥솥을 다락방에 넣어뒀어요.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된 거죠. 정숙 할머니의 마음씨 좋은 호의가 이렇게 무색해질 줄이야. 며칠 후 정숙 할머니를 만났을 때가 제일 미안했어요. 밥솥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차마 며느리가 찝찝하다고 해서 못 쓰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웃의 호의를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더러운 건가? 저는 평생 물건을 아껴 쓰고 이웃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던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며느리 생일이 일주일 후더라고요. 수정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속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생일은 챙겨줘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떤 선물을 할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수정이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옷차림을 보니 스카프를 자주 매는 것 같더라고요. 목이 좀 시린가 보다 싶어서
예쁜 스카프를 선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일 이틀 전 시내 백화점까지 나갔어요. 사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스카프를 파니까 굳이 백화점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생일 선물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주고 싶었거든요. 백화점 여성용품 코너에 도착해서 스카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쓰던 스카프의 몇 배 가격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생일 선물이니까 좋은 걸로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판매원이 다가와서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 생일 선물용이라고 하니까 3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몇 개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연한 핑크색의 꽃무늬가 들어간 스카프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우아해서 수정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가격이 12만 원이나 했지만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선물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수정이가 선물을 받고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고른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골랐으니까 알아주겠지 싶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 수정이가 일어나자마자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네줬어요. 수정아, 생일 축하해.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 수정이 선물 상자를 받아들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그리 기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상자를 흔들어 보면서 뭔지 궁금하다고 하길래 얼른 뜯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정이 선물 상자를 그냥 소파 한쪽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뜯어보겠다면서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보통 선물을 받으면 바로 뜯어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쯤 되니까 수정이 휴대폰을 보면서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 친정엄마가 생일 선물을 택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명품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비싸 보이는 가방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정이 그 가방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택배가 도착하자 수정이 급하게 상자를 뜯어봤어요. 정말 예쁜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비싸 보이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수정이 그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준 선물은 여전히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요. 저는 슬그머니 그 선물 상자를 가리키면서 제 선물도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수정이 그제야 제 선물을 뜯어봤는데 스카프를 보더니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다시 상자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친정엄마가 보내준 가방을 들고 신나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어요. 12만 원이나 주고 정성껏 고른 선물인데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줄이야. 친정엄마 선물과 비교하니까 제 선물이 초라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정이 갑자기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녁 식탁에서 민호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친정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수정이가 흥분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친정아버지가 가족여행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잡아주시고 렌터카까지 다 예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민호도 기뻐하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야겠다고 했어요. 지연이도 제주도 간다는 말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요.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도 같이 가는 건지 말이에요. 가족 여행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도 포함된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수정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민호를 쳐다보더니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수정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 가족만 가는 여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희 가족이라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민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정이 말을 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위와 딸, 그리고 외손녀를 위한 여행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여행 못 보내주시죠?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여행을 못 보내준다고요. 물론 제가 제주도 여행을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정이는 계속해서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신지 이런 여행을 자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제가 갑자기 너무 초라해졌어요. 여행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친정아버지만큼 경제력이 없는 시어머니,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수정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저희 여행 못 보내주시죠.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비교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아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 집까지 마련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나 봐요. 지금 당장 여행을 보내주지 못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네요. 며칠 후 민호 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짐을 싸면서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공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집에 혼자 남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의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었어요. 뭔가 서글프고 쓸쓸한 고요함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수정이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정말 아들 가족에게 여행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초라한 시어머니일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참고 넘어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이 지저분하다는 말, 빨래 너는 게 촌스럽다는 말, 가계부 쓰는 게 우습다는 말, 중고 밥솥이 찝찝하다는 말, 그리고 오늘의 여행 이야기까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게 지저분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진 거라고 넘어갔어요. 빨래 너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모던한 생활을 추구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가계부 쓰는 게 우습다고 했을 때도 중고 밥솥이 찝찝하다고 했을 때도 제가 준 생일 선물을 시큰둥하게 받았을 때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오늘 여행 이야기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저희 여행 못 보내주시죠? 그 말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무시와 비하였어요. 친정아버지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시어머니인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남편과 함께 허리띠 졸라매가며 이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아들 교육비 대느라 저는 새 옷 한 벌 사지 못했던 적도 많았어요. 아들 결혼할 때도 예단이며 신혼집 마련비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행 한번 보내주지 못한다고 무시를 당해야 하나요? 제가 해온 모든 희생과 정성이 여행 한 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건가요?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는 이렇고 저렇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촌스럽고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평생 모아온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혀도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정리해야겠다.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리니까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아들과 손녀를 떠나보내는 것도 마음 아프고 다시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 살 때는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제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리긴 했지만 결심을 했으니까 밀고 나가야죠.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김홍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홍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할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참 친절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홍수한테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정리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홍수가 오후에 집으로 와서 시세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오후 2시쯤 찾아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현재 시세를 알려줬어요. 점례 할머니, 요즘 이 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10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억이라니요. 남편이랑 처음 이 집을 샀을 때가 3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겠다고 했어요. 9억 2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빨리 팔고 싶어요. 홍수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싸게 파시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홍수가 그 가격이면 금방 나갈 거라고 했어요. 요즘 이 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세보다 8천만 원이나 싸게 나오면 바로 계약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홍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벌써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젊은 부부가 와서 집을 봤는데 마음에 든다면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고요.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홍수도 이렇게 빨리 팔린 건 처음 본다면서 신기해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진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아들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들 가족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옷까지, 수정이 화장품과 옷들, 지연이 장난감과 책들까지 차근차근 상자에 담았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준비를 했어요. 수정이 친정 주소는 몇 번 택배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소로 모든 짐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에서 살면 되겠죠. 택배 상자가 15개나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살면서 생각보다 짐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택배 기사한테 미리 연락해서 한꺼번에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짐을 다 보내고 나니까 집이 텅 비어 보였어요. 원래 제 혼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새 집은 여기보다 훨씬 작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주변에 시장도 가깝고 경로당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나니 마침 민호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놨어요. 아마 곧 연락이 올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오후 6시쯤부터 민호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7시쯤 되니까 이번엔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수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 일이냐고, 왜 집에 들어갈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을 팔았어. 그 말을 듣자마자 수정이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어요. 집을 팔았다니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했냐고, 자기들 짐은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설명해줬어요. 짐은 이미 다 택배로 친정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친정에서 살라고 했어요. 수정이 더욱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말했어요. 시장이 지저분하다고 했을 때, 빨래 넣는 게 촌스럽다고 했을 때, 가계부 쓰는 게 우습다고 했을 때, 중고 밥솥이 찝찝하다고 했을 때, 제 생일 선물을 시큰둥하게 받았을 때, 그리고 여행을 못 보내준다고 무시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수정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 가서 살고, 더는 나랑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평생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민호한테서도 수정이한테서도. 제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며칠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민호 가족이 정말 수정이 친정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게 친정에서도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나 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사위와 딸 가족이 계속 얹혀 살기는 부담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결국 민호 가족은 한 달 후에 월세방으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이 작은 투룸에서 살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도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새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도 촌스럽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가계부를 써도 우습다는 사람 없어요. 새로운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물건 아껴 쓰는 것도,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도 모두 좋은 일로 여겨져요. 지연이가 그리워서 가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민호가 제 새 집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이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민호가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존중받으며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하고요. 좀 더 참고 견뎠다면 달라졌을까 하고요. 그런데 곧 마음을 다잡아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참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심도 지켜야 하고 존중받으며 살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참기만 하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해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스스로 알아야 해요. 비교당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것도 참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는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도 내려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존중받으며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